2023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학술 도서상 저자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홍종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에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붉은 혈맹, 부제는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저자이신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도미엔 선생님을 모시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책인데요. 표지가 아주 예쁜 책입니다. 이 책은 베트남 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보통 알고 계신 건 박정희 정부 때 남한이 파병을 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이 우리 사회에서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거의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냉전 질서 속에서 남한과 남베트남이 연결되어 있었듯이 북한과 북베트남도 이어져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한 지식은 없고요. 연구자들조차도 사실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밝혀주신 내용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북한의 베트남 파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좀 봤더니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해서 현지에 묻힌 북한 공군의 묘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테니까 이 책의 문제의식, 주요한 사료, 또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주장 등에 대해서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미애입니다. 우선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대 알사연구소 김종철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홍종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북한의 베트남 전쟁 지원 파병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의 북베트남 공격 시작 이후 북한 정부는 베트남으로 공군을 파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6년부터 북한이 베트남에 파견한 공군 병력은 총 384명이었고 그 중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모두 96명이었고요. 북한 공군은 69년 2월쯤 호치민과 만남 이후 완전히 귀국했고 북한 공군 전사자는 총 14명으로 이들을 묘소는 현지 베트남 박장에서 지역에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정부는 이들의 묘소를 세웠으며 베트남 인민의 고국 항미 전쟁을 위한 그들의 공적을 기록한 묘비도 만들었습니다. 네. 공군 외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북한이 남한 병사들 투항과 귀순을 설득하기 위해 심리전 전문가도 파견하였고 베트남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 전쟁이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서 북한이 베트남 공군을 파견하고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잘 알려지 있지 않고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을 지원한 소련과 중국은 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하지 않았는 바인데 북한은 어떻게 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한 것인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당시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왜 베트남 군사 경제 지원을 했는지 그런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즉 남한이 베트남전 통해서 이익을 받았다면 북한은 베트남전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베트남 전쟁이 북한과 베트남 관계를 총체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고자 그런 의문점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제기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북한과 베트남 어느 정도 기밀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수행돼야 함은 물론 북한의 내부 정치 상황 또한 중국, 소련이 베트남전을 지원한 과정도 동시에 고려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관계사에서 지역사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1차 자료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북한, 미국 자료 이외에 동국원 외교 문서 자료를 간접적으로 이용하고 특히 베트남 현지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국방부 자료센터 소장 자료도 활용했고 이 기식이 발행된 신문 자료도 활용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남한은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뭐 이익이라 그럴까요? 뭔가를 얻었는데 그럼 과연 북한은 무엇을 얻었을까? 이게 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 책을 보면서 또 이제 말씀 나누면서 그걸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미리 좀 읽어보니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역시 그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베트남과 조선은 어떤 그 고대부터 중화 질서의 양쪽 변방이죠. 이쪽하고 저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문명을 수용하고 때로는 이제 침략에 저항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은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대륙에 그 신중국이 수립된 이후로도 이제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대국으로서 북베트남과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하고 원조를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현실주의적이고 어쩌면 좀 이기주의적인 그런 면모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54년의 제네바 협정, 이 책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계십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이제 북베트남하고 북한은 이제 적극적으로 통일을 시도하는데 오히려 중국이 좀 말리는 두 개의 베트남,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오히려 이제 중국은 취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서 중국이라는 변수는 중요한데요. 이 두 나라와 중국 사이의 관계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군이 이제 베트남과 북한의 도움을 받은 경험은 같고요. 다만 이제 45년의 8월 혁명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성립될 때, 그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북한 정권도 성립이 되는데 그 중국이나 소련의 어떤 개입 이런 건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북베트남 정부겠죠. 그러니까 그 외국 군대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려고 한 점이 좀 한국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런 걸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선생님께서 그 베트남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과 북한 관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중국이라는 변수이죠. 북한과 베트남 두 나라와 중국 사이 관계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은 50년대 북한과 베트남 간의 교랑 역할로 북한, 베트남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들어오자 중소분쟁과 함께 마오는 소련 대신에 중국을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로 만들고자 했었네요. 그래서 중국은 베트남과 북한은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고 60년대 초반 양국의 경제 및 안보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60년대 초반 베트남 중국 관계 그리고 북한 중국 관계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중국이 북한 베트남에 미친 영향력을 동일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복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개된 양국 관계의 진전, 특히 베트남의 대남 정책 변화에 대한 북한이 베트남을 지지한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형성된 베트남과 중국 관계는 우호과 갈등이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양면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민들은 역사적인 자존심에서 항상 반중국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이 베트남에 주둔한 것은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제네바 합의에서 중국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으며 베트남 전쟁 동안 그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60년대 말 들어와서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 장군과 어긋남에 불구하고 68년 떼 공세를 취했습니다. 구정공세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구정공세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완전 반대했던 공세였습니다. 네. 또 7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베트남 장기적으로 두 개의 베트남 기준 말씀하는 것처럼 지속하고 공존하는 현상 유지 정책을 견지했으나 베트남은 중국의 전쟁 지도가 영향에서 벗어난 모습이며 베트남과 중국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통일시켰으며 중국과의 전쟁도 나중에 벌어졌던 거죠. 사실 중국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은 잘 없거든요. 중국과 베트남 전쟁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와 특별한 점은 북한 중국 관계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바로 북한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듣다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전쟁의 전황에서 이게 뭐 이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북한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았으면은 중국군이 그렇게까지 전면적으로 개입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 중월 전쟁이 일어난 것도 통일이 됐으니까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그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또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좀 뭐랄까 베트남이 좀 발언권이 더 이렇게 높아진 그런 게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베트남 역사에서 늘 중국 전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계속 명나라, 송나라, 몽골 모든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개인 의견인데 고려나 조선은 중국이랑 외교 관계를 정말 잘했던 거예요. 베트남과 비교할 때는 네, 전쟁도 많이 없고 왕조 역사도 되게 길고 근데 베트남 왕조 역사는 되게 짧거든요. 늘 전쟁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바꿨습니다. 예.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전통 시대로부터의 그런 내려오는 것이 또 현대 관계에 영향을 줬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북한하고 베트남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지 아니면 저번에 김정은 그 위원장이 간 것처럼 기차를 타고 가는 건지 참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중국 거쳐서 많이 예. 한 것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북한하고 베트남 관계를 얘기할 때 역시 중국을 어떤 물리적으로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또 다른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다 관계되는 건데요. 예, 북한에게 베트남 전쟁, 베트남 혁명은 어떤 의미였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57년과 58년에 1957년이죠. 양국의 지도자 김일성과 호치민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을 했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 고위급의 상호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언론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북베트남을 지지하는 군중 집회도 자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60년대 초중반에 북한에게 베트남은 반미 항쟁 그리고 민족 통일의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 즉 난민전을 모델로 해서 남한에도 이제 통일혁명당을 만들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북한은 60년대 말로 가면은 좀 이제 베트남과 한반도는 사정이 다르다고 인정을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트남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그 주체 사상 선전에 이용하는 정도에 이제 그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그
북한에게 베트남이 어떤 의미일까? 그걸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점을 말씀드려 봤는데 선생님께서 좀 북한에게 베트남 전쟁 그리고 베트남 혁명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북한은 반미 전선에서 국제적인 의무로서 베트남을 지원한다며 자국의 공군 파견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문제에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항미 전쟁이 북한에게 반미 의식을 바탕으로 한 한국 전쟁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베트남에 대한 지원, 남베트남 위한 복수, 그리고 국제혁명 단결 등과 같은 명목은 당시 북한 노동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북한은 70년대 초반부터 75년 베트남 전쟁 종결과 함께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전 사회의 단결 및 전 인민의 동원 및 주제사상의 일색화라는 계기가 되어 70년대 중반 북한 김정일에 의한 수령체제를 체계를 구조 및 완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베트남 남부 민족 해방 전쟁과 항미 전쟁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 정세를 변화를 고려하여 대남 대미 정책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60년대 초 중반 베트남의 투쟁 양상이 북한의 모범적 모델로 인식되어 남한에서 혁명 세력 강화해야 한다는 북한의 방침을 영향을 줬습니다. 또 74년 북한은 남한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미국과의 단독 평화 협정 체결을 제안했는데요.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정부 주장했던 것과 유사했으며 역시 베트남 전쟁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베트남의 대남 대미 정책 완전히 모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방식에 관심을 가져서 전략을 구사한 목적은 베트남과 달리 통일보다는 결국 북한 내부 정치에 미친 영향력이 더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이라는 변수는 북한 내에서 유일 체제가 수립될 때부터 완성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의 냉전 체제를 기반으로 북한 베트남 관계와 양국의 공동 유대 의식을 자국의 정치 상황과 남북한 관계에 주도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남한은 돈을 벌어서 경제 발전 및 정부원 재창출에 활용했다면 북한은 돈을 써서 체제 강화와 후계 구도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남한은 돈을 벌었고 북한은 돈을 썼다.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또 이루고자 했겠죠. 이 책에서 막 되게 중요하게 다뤄주셨던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북한의 노동 영웅이었나요? 이름이 어떻게? 예. 그 사람 따라 뭐 배우기 운동 같은 걸 전국에서 학교에서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남한에서 저도 이제 뭐 70년대 이럴 때 학교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80년대 그런 일은 이제 없었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북한이 굉장히 닫혀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좀 사회주의 국가끼리의 어떤 열려 있다 그럴까요? 국제주의적인 그런 교류 이런 이제 단면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사람들이 그 베트남 파병을 이렇게 고리로 해가지고 베트남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꽤 갖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북한 사람들도 은근히 베트남에 대해서 알고 있겠다는 걸 생각하면 좀 재미있다 그럴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혹시 북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그렇죠. 좀 그렇게 하면 불편하죠. 그죠? 네. 뭐 앞으로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예. 그럼 또 다음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요건 조금 이 책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은
이 베트남 전쟁 시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놓고 볼 때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1960년대 후반에 이제 김일성이 북한이 세계 민족 해방 운동의 선두에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이 그건 민족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비판에는 이제 반미 투쟁에서 베트남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베트남 분들의 어떤 민족적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시기 중국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과 북한 이게 다 사회주의 국가들인데요. 때로는 이제 서로 갈등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은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중국을 민족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는 이상에선 좀 어긋나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1979년에 중국이 베트남을 쳐들어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어떤 국제적인 정치학에서도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혹은 우애의 종말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의 중요성을 지적한 베네딕트 앵더슨의 유명한 책인 상상의 공동체 그 서문에서도 이 중월 전쟁에 중국 베트남 전쟁의 충격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유명한데요. 이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관계는 이제 복잡하면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가 이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붉은 혁명이라는 것은 북한과 베트남 관계 속에서 함께 피 흘릴 역사가 내포된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서 붉은이라는 수식어는 이념적 동질성을 나타낸 것인데 단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즉 미국과 베트남과 북핵 그리고 남베트남 지상군 파병은 북한 베트남에게 위기감을 가졌으며 양국은 동맹의 의식 즉 연대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동맹 의식, 연대 의식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고요. 당시 미국의 대베트남 정책과 대남, 대북한 정책은 같지 않았으며 베트남과 남북한의 내부 상황도 달랐습니다. 특히 각각 지도부가 나름대로 서로에 대한 정치적 계산을 적용해서 관계를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도 존재했습니다. 그 결과로 베트남 전쟁 말기에 공동 반미 전선에 대해서도 북한과 베트남 간의 이질성과 불편함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68년 1월 발생한 북한의 미 정보함 푸에플로호 납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은 북한에게는 국제적 관심을 받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하면서 자신들이 선두에서 미 제국주의와 토행하 있다는 과장한 선전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에 북베트남은 북한은 북베트남의 명성을 빌린다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70년대 초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은 베트남 평화협정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냉담한 태도가 전쟁을 종식시키기보다는 베트남인들이 미국의 폭탄 아래 생존하고 죽여야 한다는 입장을 채택한 것과 다르지 않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폭격기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미국이 한반도에서 배치할 수 있는 비행기가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기서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서 국가 이기주의가 극단적으로 적용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영어의 제목은 Between Blood Ally and Self-Interest, Both 평양, 하노이 and the War in Vietnam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제목을 반영 다 못했지만 영어 제목은 self-interest라는 거 있습니다. 혈맹과 뭐 자기 이익 사이 이런 네, 거래요. 네. 국익 사이, 네. 혈맹과 국익 네. 사이 정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시기 북한 베트남 관계는 붉은 혈맹이지만 늘 이기심 또 뭐 민족 이기주의가 끼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 책 안타깝게도 영문에서는 잘 반영되지만 예. 그래도 뭐 붉은 혈맹이라는 제목도 잘 붙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예. 국제적인 어떤 반미 전선에 있어서 협조 관계이지만은 약간의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런 그 동아시아의 냉전 상황의 어떤 아주 깊은 그 양상을 잘 포착을 하신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베트남 전쟁을 주로 다루셨지만은 또 이제 몇 안 되는 베트남과 한반도 관계, 특히 근현대 관계 전문가이시니까 좀 약간 큰 질문으로서 앞으로 남한과 베트남, 그다음에 북한과 베트남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그 북미 정상회담,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 그 장면에서 이제 북한과 베트남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이제 한국 분들은 특히 이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의 모델로서 베트남을 연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뉴스에서 좀 듣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도 좀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이제 남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이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굉장히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 여기에 대한 이제 배상 문제도 계속 신문에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조망을 하시면서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과 전망을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전 박사 논문 주제는 베트남과 한반도의 관계였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 그리고 남한과 남베트남 관계였습니다. 책으로는 일단 북 부분만 출판하기로 했고요. 나중에 아마 남한과 남베트남 관계에 대해 출판할 겁니다. 일단 왜 그런 주제를 했냐면요.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과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북한과 북베트남, 남한과 남베트남 각각 수교를 시작하였고 베트남 전쟁기 북한과 북베트남, 남한과 남베트남은 각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아주 재미있는 관계, 각각 관계에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우선 북한과 베트남 관계의 경우는 베트남 전쟁과 통일 이후에는 베트남은 79년 중국과 전쟁 벌였으며 북한과도 관계가 악화되었고 현재 북한과 베트남은 서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나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과 베트남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죠. 과거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치른 것은 도와준 베트남의 전진한 친구였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은 베트남 전쟁기 북한 베트남의 관계를 한순간 주목하게 한 계기가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평가도 종종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방문 전 북한의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 사전 답사를 했으며 특히 베트남의 경제 발전 경험과 모델을 연구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한편적으로는 외교적으로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경험도 북한에게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은 70년대 말 지휘한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과 관계를 정상화를 시도했고 베트남도 미국과의 관계 수립하는 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다가 95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베트남의 투쟁 역사를 모범적 모델로 인식한 과거의 경험 바탕으로 북한이 현재 베트남의 외교, 정치, 경제 개혁 방식을 참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남한과 베트남 관계입니다. 이념의 장벽에 갇혀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다가 92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비약적으로 관계를 발전하였죠. 북한과 베트남은 이념적 동맹이라면 한국과 베트남 경제적 동맹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제일 높은 단계로 격상이 되었으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여전히 청산되지 않습니다.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잠깐 덮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과거를 잊거나 과거를 뒤집은 것은 그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언젠가 다시 열 수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더 심도 있는 관계로 반전하려면 과거사 문제는 언젠가 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베트남 민간 학살자 그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항소를 했을 때 베트남 외교부에서 조금 성명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명한 뜻은 전하고 있다는 걸 저도 한국 사람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오늘 그 도미엔 선생님 이제 베트남에서 멀리서 잠깐 한국 오셨을 때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 그 저도 이제 읽어봤습니다만 되게 재미있으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